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화요일, 목요일은 다모다란 교수님 책으로 계속해서 리뷰를 공부를 하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배당주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이 내러티브 앤 넘버스 얘기했고, 그리고 사기꾼 골라내는 방법, 내가 이거는 확실하게 여러분 보장합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단기 성과, 단기적으로 이거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걸러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부분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다. 그리고 이제 요 얘기 많이 했죠. 두려움, 공포, 희망, 탐욕.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니까 많이 와닿는다는 표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보니까 나는 뭘 지금 해야 되는 거구나, 뭘 극복해야 되는 거구나, 나의 문제는 뭐였구나,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험 회피냐 위험 추구냐도 사실 이제 약간 그 어려운 얘기였지만 좀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이 있다. 탐욕과 행복회로 전략,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두 번째 책에서는 배당주에 대한 설명이에요. 은퇴를 하고 나서 내가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옛날처럼 돈을 많이 벌진 못하는데 내가 소비를 계속 하니까 내가 가진 자산이 나를 위해서 좀 일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거 없나?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은행에 넣어주면 이자를 꼬박꼬박 줘가지고 괜찮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은 좀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은행 이자는 너무 아쉬운데 주식은 너무 무서워, 이렇게 이제 둘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옆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게 고배당주라고 해가지고 이거 투자하면은 야, 이자도보다도 더 높은 배당을 받는다고 하고 주가도 오르면 진짜 좋대 라고 얘기하니까 노 부부가 야, 그러면은 진짜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래서 이제 배당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기억을 해보면 우리가 작년부터 투자를 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 전부터 투자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야, 배당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해. 그리고 배당주가 짱이야. 뭐 미국의 배당주 막 이러면서 이제 엄청 얘기들이 많았어요. 이 책을 쓰신 분들 제가 다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이거는 홍춘욱 박사님하고 한지영 연구원, 지금 키움증권의 투자전략 팀장이죠. 이분이 쓰신 책, 저도 이 책 정말 잘 읽었고요. 그리고 이 배당왕은 삼성증권에 있는 김중환 연구원이 쓴 책인데, 이 책도 정말 엄청 좋은 책이에요. 미국 배당주 투자 지도,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불과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역시 배당이 최고야. 배당이 최고, 배당이 최고. 근데 요즘에는 배당에 대한 얘기가 좀 덜해요. 왜 그런 건지에 대한 이제 생각을 조금 얘기하고, 내년에 우리가 바라볼 때 배당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걸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 이거는 이제 배당 거짓말하지 않는다 해서 가져온 얘기예요. 이걸 읽어보면은 비슷한 시기에 퇴직한 동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퇴직을 하신 분도 있고 퇴직을 안 하신 분도 있고 퇴직을 걱정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한 사람은 배당 수익률이 높은 한국 쉘 석유를 2만원 수준의 2만 주를 사가지고 노후를 대비를 했고,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돈을 은행에다가 정기 예금으로 넣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얘기입니다. 이 책이 이제 2013, 4년, 15년에 나온 책이어가지고 그때 당시까지의 얘기를 가지고 아주 좋은 얘기인 거죠. 야, 이게 이런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어땠을까?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정기예금에 퇴직금을 넣은 사람은 이자 하락으로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자가 줄었지만, 한국 쉘석유에 투자한 분은 2만 원에 샀는데 36만 원이 넘어가지고 4억 원대의 퇴직금이 70억이 됐다. 야, 이게 이거 보니까 진짜 좋았겠네. 한국 쉘석유만 잘 샀으면. 끝났네. 그러니까 야, 배당주는 최고다. 배당도 주는데 야, 주가도 오르면 이건 완전 대박이다. 이거 사야 되겠다. 한국셀석유 사자. 뭐 예를 들어서 한국셀석유 사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좀 설명드릴게요. 이 그림이 뭐냐면은 2009년입니다. 2009년에 6만 원이었어요. 한국셀석유가. 실제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아마 이제 이거는 더 낮은 가격에 사셨던 것 같고, 와, 엄청 올라서 이게 마지막에 얼마까지 올랐냐면 6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60만 원까지. 아까는 얼마까지 올랐다고 얘기했죠? 36만 원까지 올랐다고 해서 70억이었으니까 아마 60만 원까지 올랐으면 100억이 넘었겠네. 완전 100억이 넘었을 겁니다. 너무 좋죠. 이러면 너무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예요. 이게 언제냐면 2015년부터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됐죠. 지금 뭐 한국쉘석유 주가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 단편적으로만 보면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주가는 상당히 많이 하락했고, 지금도 여기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지 배당주 뭐 어떻게 될지 이걸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단편적인 예로는 얘기할 수 없다. 배당이 거짓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배당주라고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도 사실 지나놓고 보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지나놓고 보는 얘기입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를 올해 초에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하실 때 이건 망하지 않으니까 묻어둬야지라고 얘기하시면서 6개월 동안 굉장히 힘든 그런 구간을 거쳤고 지금부터 이제 좀 좋아질 수 있지만 그냥 아주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때 이렇게 투자하셨던 분들은 제가 기억에도 2010년까지만 해도 쉘석유가 굉장히 높은 배당 수익률이었어요. 제 기억에 거의 10% 가까운 수익률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어가지고 그 주가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배당주를 투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부분적으로만 맞는 얘기라는 것이 중요해요. 부분적으로만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비판적인 사고를 하시고 나한테 맞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기준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낙관론자는 배당주 투자할 때 이건 일거양득이다라고 얘기하고 채권 이자보다도 배당이 높은데 주가도 상승하면 얼마나 좋냐. 한국셰일석유 같은 경우죠. 그리고 비관론자가 주장하는 방어적 투자도 있어요. 이거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약세장에서 사람들이 주식을 다 팔 때도 이건 안 팔 거야. 그래서 고배당주의 배당이 안전마진의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너무 좋죠. 이거는 이쪽도 좋고 이쪽도 좋은 건데 근데 항상 그렇지만 둘 다 좋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해서 투자하시면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한 이론이 MM의 무배당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설명할 생각은 아니고요. 한마디로 이제 다모다란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배당을 2% 올려주면 주가가 2%만큼 빠질걸? 혹은 10% 오를 게 8%밖에 못 오를걸? 결과적으로는 똑같을걸? 이런 얘기입니다. 배당이 많이 준다고 해서 배당을 올린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유리하다는 착각은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이거 우리나라의 경우인데요. 이건 최근에 나왔던 논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높을수록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경향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배당에 굉장히 이제 회사들이 상당히 인색하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얘기까지 하고 이제 약간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야, 쟤는 배당주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반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배당주 투자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안 좋아하시나요? 배당주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은 1번, 안 좋아하시는 분은 0번 한번 해주세요. 0번이 더 많네요. 0번이 더 많네요. 1번도 있지만 0번이 많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배당에 대한 그런 생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요거는 뭐냐면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그 당시에 코로나가 한참일 때 얘기 나왔던 뉴스인데 배당을 그러니까 러셀 1000의 회사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배당을 줄인 건지 아니면은 배당을 유보할 건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 2009년에는 배당을 줄이거나 배당을 유보할 거라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근데 2010년부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무슨 생각을 계속 하게 되냐면 역시 배당주가 최고야. 배당주를 하니까 배당도 계속 주는 데다가 주가도 계속 올라가지고 우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커졌고 그래서 나중에 시중에 나온 책들이 전부 배당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10%였어요. 뭐 한국세일석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주가가 100만 원인데 배당을 10을 줘. 그러면 세상에 10%나 배당을 주네. 이렇게 좋은 게 있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100만 원이 유지되고 10%를 계속 주면 상관이 없어. 근데 계속 영원한 건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람들이 와, 야 한국세속으로 저 사람 돈 벌었대더라. 한국세속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요. 200만 원이 되죠. 주가가 2배가 올라요. 근데 배당을 10만 원을 줘.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주가가 오르든지 주가가 올라서 좋든지 배당 수익률이 낮아서 안 좋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둘 다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막 클라우드한 상황이 되면 그 기회는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부터는 좀 다르게 접근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로 하면은 에이 배당주 별로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요거 2010년에도 또 다시 배당 못할 것 같은데 라는 회사들이 나오면서 배당주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졌어요. 지금은 이미 많이 깨진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이건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가 2%야. 야, 금리가 2%면 좀 애매한 거죠. 한 3에서 4% 정도 주는 그런 상품으로서, 그러니까 중위험 중수익, 딱 그냥 요것보다 내가 조금만 위험한 건데 조금만 더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나는 안정적으로 2%가 이자가 너무 낮아가지고 한 3에서 4% 정도 내가 조금만 리스크 테이킹 할게. 그래도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중위험 중수익이라는 상품이 굉장히 많았어요. 중위험인데 중수익이야.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이 아니고 중위험 중수익에 대한 기대치? 이걸 찾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중위험 중수익이면 돼요. 나는 충분해요. 2%는 싫어요. 라고 얘기하다가 딱 코로나가 터지고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금리가 제로 금리가 돼버렸죠. 2%에 맡겨놓은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해다가 아이고 됐다. 야, 금리가 0%면은 이자도 필요 없고 그래, 그러면 내가 아예 그냥 80%는 내가 그 예금에다 넣어놓고 20%는 나 위험한 거라도 어떻게 투자를 해가지고 고위험 고수익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중위험 중수익을 찾는 사람들이 둘로 쪼개집니다. 어떻게 쪼개냐면 완전 저위험 정수익, 그냥 0%의 이자에 넣어놓고 여기는 고위험 고수익에다 넘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배당 못 주는 회사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 거죠. 중위험 중수익을 찾는 사람들이 사라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때라고 생각해요. 보면 배당주를 이렇게 안 주던 회사들이 많았다가 줄어들었던 것처럼 이게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줄어들 수 있겠죠. 경제가 회복이 되면 그 많은 기업들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배당을 이제는 안 준다는 얘기 안 하고 그래 나 열심히 계속 줄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댓글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 너무 이쪽으로 가도 안 된다는 얘기를 오늘 좀 드린 거예요. 배당 주면 다 돼, 이건 또 아니지만 배당 주는 절대 안 돼,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양재천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굉장히 공감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동의하지만 중위험 중수익 사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기가 터져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죠? ELS, DLS 기억나시나요? 2년 전에 DLS 상품 샀다가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가가 마이너스만 안 가면은 5% 수익률을 보장해줍니다 라고 했는데 유가 마이너스 가버렸잖아. 망한 거죠. 그런 리스크는 있는 겁니다. 되게 구조화돼 있고 이런 상품들은 저는 솔직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런 상품들은 이런 겁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50% 하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삼성전자가 반토막이 나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 사실. 그러니까 반토막만 안 나면 4%를 주는 거죠. 근데 반토막 나면 어떻게 할 건데? 반토막 나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수익 구조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에이 설마 괜찮겠지 4% 준다는데 땡큐,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죽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4%를 즐기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생기면은 큰 돈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상품을 파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뭘 판 거랑 똑같냐면요, 보험을 판 거랑 똑같아요. 사고가 안 나면 여러분들이 보험금을 받는 거죠. 근데 사고가 나면 큰 돈을 잃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익 구조는 제가 안 좋아하는 수익 구조죠. 제가 좋아하는 수익 구조는 복권 같은 수익 구조예요. 복권이 안 좋긴 하지만 이런 수익 구조가 좋은 거죠. 다시 표현하면 깨질 때는 내가 덜 깨지는데 확실히 어느 정도 깨질지 아는데 벌 때는 큰 돈 벌 수 있는 이런 투자들이 저는 좋아하는 투자고, 이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위험 중수익을 찾는 투자는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제 전망은 중위험 중수익을 찾는 사람들은 많아질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배당주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또 이제 배당 시즌이에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KB증권의 김민규 연구원이 초고배당 종목이라고 해서 종목들을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지금 12월 말까지 배당락이 될 때까지 배당 주식을 사면 배당락 되기 전까지 주가가 올랐다가 배당락 되면 그만큼 빠지기 때문에 사실 배당락 전후로 해가지고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도 여러분들이 또 고민을 따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종목들은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이니까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김민규 연구원이 진짜 잘하신 게 뭐냐면은 자 이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 DPS가 얼마나 최근 10년 동안 감소했냐를 따지는 거예요. 어떤 건 4번 빠졌고 어떤 거는 2번만 빠졌고 1번 빠졌고 이렇지만
있지만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준 회사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DPS가 감소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셨고, 과거에도 배당을 주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는 배당주가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이론적인 이유가 뭘까? 이 생각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 진짜 주가가 오르나? 그리고 세 번째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고배당주는 하락장에서도 잘 버틸까? 그리고 이제 배당주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계속 배당을 줄 것 같은 회사를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골라낼까? 요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빠르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주가 좋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 효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 효과라는 얘기는 뭐냐면, 딱 이게 미드일님이 정확하게 이거 얘기해 주셔가지고 재밌게, 그러니까 부장님이 추천하는 이유가 있을까? 부장님이 왜 추천할까? 부장님 생각에는, 야, 테슬라? 이거 뭐 올라가는 거 좋은데 나는 그냥 안정적으로 안 빠지고 나한테 계속 뭔가를 캐시플로우를 주는 회사가 좋아. 고객 효과죠. 그런 배당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객 효과가 있는 거다.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한번 중요한 포인트예요. 부장님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부장님들 같은 분들이 많아져요. 왜요? 인구 구조 때문에. 전 세계 인구를 보면은 지금 아직도 베이비 부머, 그러니까 전후 세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퇴해요. 그분들이 근데 다 테슬라를 사실까요? 그건 아니잖아. 배당주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요겁니다. 근데 어제 이것도 이제 다모다란 교수님 강의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 회사도 나이가 있어요. 회사도 나이가 있어. 무슨 얘기냐? 회사가 젊은 회사야. 제가 이번에 이제 합류한 스타트업이에요. 어제 이제 찾아보시면은 이제 투자를 받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스타트업 회사예요. 그러면 막 혈기왕 배당을 할 때가 어딨어? 지금 투자하기도 바쁜데. 그렇게 되는데, 이미 많이 큰 회사야. 큰 회사인데 매출도 막 이렇게 되는데, 아니 굳이 내가 막 투자를 막 해야 돼? 나는 이미 안정적으로 돈을 잘 버는데? 그럼 배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그런 자본 정책을 갖게 됩니다.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회사가 아니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회사는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고 안정적으로 배당을 줘야 되는 회사는 배당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머추어하고 그리고 성숙한 그런 회사들한테는 투자를 하라고 요구할 게 아니고 배당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정말 멋있는 표현인 것 같은 게, 나이에 맞게 행동하지 않는 기업들의 가치는 더 많이 훼손되곤 했습니다. 나이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 좀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에 맞게 행동해야죠. 그리고 나서 미국의 기업들은 배당을 어떻게 주나 이건데요. 두 번째는 요게 보니까 배당률이 수익률 분포인데요.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이, 이건 2002년 거니까 이제 책에 나온 얘기인데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요거예요. 배당 수익률이 8%를 초과하는 기업도 많고요. 배당을 보통 요 정도 수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배당도 많이 줘. 배당도 많이 줘서 배당주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배당률은 한 2% 중반 정도 되고요. 근데 특징적인 거는 요거죠. 배당 수익률이 8%를 넘는 회사들은 의심해 보셔야 된다. 와, 배당 수익률이 8%나 돼? 대박! 사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배당 수익률이 그만큼 높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만 주가가 빠졌다는 얘기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비판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요거는 이제 작년에 나온 기사예요. 2015년까지 보니까 배당을 얼마나 줄 것 같다라는 것이 빨간색이고요. 예상 배당이고요. 파란색이 진짜 실제 배당이에요. 야, 배당 수익률이 10%나 될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했던 종목들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에게 뭐야 이거?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적당히 해, 적당히. 무슨 배당을 그렇게 많이 줄 거라고, 이 그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진짜 아니구나. 왜? 못 줄 수가 있으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빠졌을 거고, 주가가 빠지니까 배당 수익률이 높게 보이는데, 그게 주가가 빠진 이유는 이 회사가 문제가 돼서, 아이고 결국은 미안합니다. 배당을 내가 주려고 했는데 주주분들 제가 죄송한데 못 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배당주가 좋다고 하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신호효과입니다. 신호효과는 뭐냐면은, 제가 이 표현을 썼어요. 진짜 우리 회사 이게 진짜 좋은데 이거 어떻게 이게 알려줄 방법이 없네. 좋다고 말하면 또 안 믿을 거 아니야. CEO 입장에서. CEO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회사 좋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이거
좋다고 어떻게 말할 방법이 없네. 그 얘기할 때 배당을 많이 줄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 진짜 좋아요 라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회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투자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회사의 CEO겠죠. 회사의 대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호효과다. 즉 옛날에 코카콜라가 2016년하고 2019년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매출이 줄었어요. 매출이 줄었고 순이익도 줄었어요. 근데도 주가가 올랐어요. 왜 올랐을까요? 배당을 많이 줘가지고. 여기 보면은 배당을 35센트 주다가 37센트, 39센트로 올렸다. 실적이 안 좋아져도 배당을 계속해서 올려준다는 얘기는, 오, 그래? 자신 있나 보다. 그러면 코카콜라 뭐 지금 뭐 좀 실적이 안 좋지만 되게 자신이 있나 보다. 내부적으로 뭔가 믿는 구석이 있나 보지? 좋아, 한번 지켜보겠어. 이런 식으로 되면서 주가가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을 좋아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고객 효과, 배당 수익,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거 첫 번째, 부장님. 두 번째는 신호 효과. 아, 이 회사가 내부적으로는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계속 배당을 늘려주는 거 보니까 좋나 보네, 이러고입니다. 로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제 실적도 좋아지고 배당도 늘려서 주가가 많이 오른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호 효과라고 합니다. 배당주가 좋다고 하는 이유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배당 수익이 높으면 주가가 올라요. 자, 이게 제가 이제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무슨 말이냐? 자, 이 그림은 요것도 이제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 저거 책에 있는 거를 저렇게 이렇게 해도 돼? 네, 다 허락받고 하는 겁니다. 출판사에서 제가 저작권 문제 제기 안 할 테니까 마음대로 편하게 최대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줘도 돼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요. 맨 앞줄에 있는 애가 뭐냐면은 1950년부터 1970년대까지고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애들이 뭐냐면 1970년부터 1990년이에요. 마지막 줄에 있는 애들이 1990년부터 2000년까지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애들이 뭐냐면은 배당을 제일 많이 주는 애들, 배당 수익률이 제일 높은 애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제일 낮은 애들. 자, 그러면 이제 따라가 볼게요. 배당 수익률이 제일 높은 애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나? 맨 앞줄에 있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죠.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줄을 제가 한번 잘 안 보이니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두 번째 줄은 보니까 잠깐만, 이거 보니까 얘가 더 낫네. 배당 수익률 많이 주는 애가 오히려 주가가 더 안 좋았네요. 자, 세 번째 줄도 볼게요. 세 번째 줄은 제가 녹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겠다. 이게 배당 수익률을 많이 주면 주가가 오르는지를 이게 잘 모르겠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론, 이게 보니까 많이 주는 회사와 적게 주는 회사가 그때그때 다 달라서 이게 배당 수익률만 보고 여러분 판단하시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막간을 삼아서 여러분 이제 중요하진 않지만 옛날에 옛적에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때 당시 이제 부시 대통령이고요. 사담 후세인 뭐 얘기하고 막 이럴 때인데 주가가 이때 이제 사담 후세인이 뭐 이 이슈 때문에 빠졌고요. 요게 뭐냐면요. 드디어 배당 세율을 낮춥니다 라고 얘기할 때입니다. 100년 만에 미국에서 배당 수익률을 낮춘 때예요. 그러니까 배당 세율을 낮춘대요. 배당에 대해서 세금이 이자 소득세보다 낮았는데 배당에 대한 세금이 낮아졌을 때가 2003년이다. 배당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랐어요. 이때 이제 그러니까 부시가 드디어 1월 달에 배당에 대해서 세금을 좀 낮춰줄까? 이런 얘기를 처음 했다. 이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배당과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금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배당주를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반드시 판단하셔야 되는 얘기는 세금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좀 궁금한 거 이거죠. 그래도 배당 수익률을 많이 주는 고배당 주면 그래도 안정적인 회사고 그러니까 방어적인 투자, 즉 다시 말하면 주가가 빠질 때 덜 빠지지 않아요?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이게 보니까 이 책에 나온 얘기인데요. 약세장이면 얘가 지금 고배당 주거든요. 얘가 배당 안 주는 회사. 그러면 약세장이면은 좀 덜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더 빠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다트머스에서 이게 프렌치 교수님이 설명한 건데 더 빠져. 이거 그러면은 이것도 아니네. 이거 참.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배당을 계속 잘 줄 회사를 고르려면 이게 이제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제 판단하실 때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중요한 건 배당을 계속 줄 수 있는 회사를 고르는 거예요. 아니, 저기 배당을 줄 수 없는데도 회사가 잘 안 돼가지고 사업이 망할 것 같은데도 거짓 신호를 주는 회사를 골라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식의 기준을
주시면 어떨까라는 것이 책에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배당주 투자를 하실 때는 이거 4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배당 수익률이 어느 정도는 높아야 되는데 너무 높으면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는 높아야 되는데 뭐보다 높아야 되냐? 국채 수익률보다는 높아야 된다. 국채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오늘 얼마였죠? 1.5%, 6% 그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배당 수익률이 낮으면 그거는 배당주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야, 어디서 네가 배당주야? 야, 안 돼. 넌 배당주 아니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거고, 두 번째는 배당 성향이 특정 기준 미만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당 성향이 너무 높은 회사는 안 돼. 이런 거죠. 배당 수익률이 너무 높은 회사는 왜 안 돼요? 회사가 100을 벌어요. 근데 120을 배당을 줘.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아니, 너는 100밖에 못 버는 애가 뭐 그렇게 주주한테 다 줘버리면 너 나중에 뭐 하려고 그러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너 배당 계속 준다고 하다가 결국은 뭐 돈도 못 버는 애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배당 성향이라는 거는 버는 돈 대비 배당을 얼마나 하느냐가 배당 성향인데 이게 두 번째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지속 가능한 배당인데요. 배당을 지속 가능한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배당 성향을 보시는 게 아니고 요거예요. 캐시플로우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약간의 설명을 좀 드릴게요. 회사는 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인데 요게 보면은 이쪽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쭉쭉쭉 해서 순이익이 나잖아요. 순이익이 여기로 가가지고 여기서 배당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거죠. 근데 순이익 자체는 캐시플로우가 아니에요. 이거는 순이익과 캐시플로우는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것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을 그것보다는 적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배당이 높은지를 봐야 된다. 네 번째, 지속 가능한 이익인지 보기 위해서 EPS도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를 고려해서 배당을 계속 잘 줄 회사일지를 고려하시고 여기에 만족하는 회사를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뭐 좀 까불면서 좀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효친이라는 것이 항상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빠 감사합니다.